안녕하십니까. 한자 능력 검정 시험 2급 배정 한자 풀이죠. 그런데요, 2급부터는 인명과 지명 배정 한자 풀이가 따로 있죠. 사실은요, 사람 이름이라든가 성씨 또는 땅 이름으로만 쓰이는 한자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원리나 결합의 원리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연관성이 있게끔 만들어진 글자들이겠죠. 지금 풀어주는 배정 한자 풀이는요, 인명이나 지명 또는 어떠한 그 성씨에 쓰이는 한자는 빼고 많이 사용되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형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어떤 글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언뜻 다할까리라는 글자를 배울 때 이 앞에 분명히 설립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다해서 목마르다 할 때는 이 앞에 삼수변이 붙어서 목마를까리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초두, 풀을 올려놓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풀처럼 자라가지고서 모두 다 휘어감는 성질이 있는 그러한 초목, 그것이 뭐냐? 칡이다 해서 칡가리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가리라는 의무로 많이 나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갈등을 느낀다 할 때 갈등, 즉 칡나무나 등나무처럼 휘어 감기듯 엉키듯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나뭇가지가 얽히설켜 있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 다음 우리 갈근탕이라고 하는 거, 즉 칡뿌리탕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뿌리 근자가 쓰이겠죠. 지금 보니까요, 한자 결국은 음과 뜻 부분을 결합한 형성자라는 것 짐작하셨죠. 즉 한자의 많은 부분이 형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정 한자 풀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마찬가지로 형성의 의미가 강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신방변과 느낄감자죠. 즉 마음속에 무언가 남아있는 느낌, 즉 누군가에 대한 마음속으로 남아있는 서운한 느낌, 그래서 이것을 한알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음은 감이라는 느낌을 음을 그대로 땄죠. 즉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응어리져 있는 느낌, 감정, 그것이 뭐냐? 한된 거다. 그래 한스러움이다. 그래서 이걸 한알감, 한될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를 들어 감정이 있다. 물론 이때 이 감정은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운한 느낌이 아닌 이 신방변이 빠지면 그저 사람이 정신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유감을 표명한다 할 때 어떤 안쓰러움이나 한스러움을 남기는 것을 유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유감을 많이 쓰는 사람 치고 유감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일본 사람 끄떡하면 유감이죠. 유감 표명까지만 합니다. 사실은요, 사과할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하면요, 유감스러운 행동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된 느낌은 가슴 속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남겨놓은 느낌, 그것은 한스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흑토 옆에 목항이라는 글자고요. 이건 목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머리 부분 두자고요. 머리 바로 밑에 목 부분을 목이 좀 길군요. 어쨌든 목이 긴 그런 목항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흙을 파놓고 목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 즉 무슨 얘기냐? 흙을 파서 목만 보이도록 한 구덩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구덩이 갱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빠질갱이라고도 하죠. 우리 분서갱유 사건,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사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선비를 구덩이에 붓다라는, 즉 빠뜨리다라는 갱유죠. 그 다음 갱도, 무언가 땅속을 다닐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판 길을 갱도라고 합니다. 한자를 아니까 상당 부분 많은 역사 용어, 과학 용어가 절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요, 자전이다. 야, 지구는 자전한다고 배웠더니 자전이 도대체 뭐냐? 한자를 알면 너무 쉽습니다. 스스로자 구를전, 스스로 굴러가는 게 자전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자가 필요한 것은 과학 용어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역사 용어에도 필요하고 철학 용어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이름 쓸 때도 필요하고 논문 쓸 때도 필요하죠.
왜요? 이름 똑같은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자로 다른 점을 표기하면 굉장히 달라지죠. 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한자는 이처럼 원리 속에서 외우는 게 쉽겠죠. 그런데 이번 빌걸자는 전혀 어원 속에 있지 않은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실 빌걸자의 그 어원은요, 이렇게 구름이 뭉기뭉기 일어나는, 즉 우리 기운기라고 배웠던 어떤 기임이 빠져나가는 모양처럼 그런 글자입니다. 즉 본래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비가 오도록 구름이 뭉게뭉게 피도록 빌었다 하는 데서 빌걸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왠지 이렇게 요 부분이 구부를 자거든요. 이렇게 새 가슴의 그 앞모양을 본뜬 글자로 무언가 굽힌 거죠. 사람 앞에 굽혀가지고 무언가 비는 것 형태로 취하게 되다. 그래서 이것은 빌걸, 빌긴 비는데 축복을 비는 게 아니고 도와달라고 비는 걸 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애걸복걸 할 때 애걸, 네, 아주 슬프게 비는 거죠. 그 다음 걸식,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걸 걸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빌걸자는요, 속이 비다도 아니고 축복을 빌다도 아니고, 즉 뭐냐, 나의 어떠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구름이 뭉기뭉기 피어나는 것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가뭄에서 애타게 비를 구했을 겁니다. 바로 그걸 걸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럼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잘 오르도록 빌려면요, 결국은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무언가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손수 옆에 다할 깔, 즉 뭐냐, 손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서 건다. 그래서 이 글자는 높이 들개라는 글자입니다. 또 높이만 든 게 아니고 그걸 태극기를 개양하다 할 때처럼 걸개라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개양하다, 게재하다, 우리가 신문에 나의 사설을 게재하다, 또 나의 의견을 게재하다, 들게, 실을제, 들어 실어 놓은 것이 게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자를 아니까 사실은 사용되는 글자들이 상당 부분 쉽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한자가 필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인 사고와 함축적인 용어 속에 있는 그 묘한 뉘앙스를 느끼기를 바라서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시킵니다. 음과 양의 이론이 동양에는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집가, 지복, 집당, 집실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침실을 얘기하고 어느 것은 거실방을 얘기하고 어떤 건 홀을 이야기하고 어떤 건 건물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은요, 감정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억양이요, 이 발음 낼 수 있는 것이 1000몇 배까지나 된답니다. 의성어나 의태어 뭐든지 다 된대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예민한 부분까지 감수성이 풍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자가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계속 설명하고 있으면 왠지 제가 한자 선생님인 걸 강조하는 것 같죠.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을 나타내는 것과 오지병격자입니다. 즉 오지병이라는 건 뭐냐면 5갈래의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는, 또 목이 좀 길쭉한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언덕 위에 오지병 같은 그 사이가 뜬다는 얘기죠. 즉 언덕 위에 오지병은 우리 평평한 곳에다 놓지 않은 병이나 어떤 그릇은 사이가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사이가 뜰 격자고 멀격자가 됐습니다. 우리 격리시키다, 격세지감, 즉 세상과 세대와 떨어진 느낌을 격세지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말과 비슷한 말로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죠, 가끔. 그 다음에 원래 이 멀격자, 사이뜰격자는 원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이뜰격자에 있는 이 오지병격자의 이 안부분이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쓰였죠. 그런데 원자는 이게 원자가 아니고 이게 속자입니다. 원자는 이겁니다. 물론 모든 시험에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이 맞지만 원자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면 그 속자가 더 정자처럼 쓰이게 된 그 변천사를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은요, 속자가 더 정자처럼 쓰이는 자는 이자만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강할강자요, 원래 위에
사사로울 사자인데 어느 날부턴가 입구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워낙 통용이 되고 워낙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보도록 하지요. 어떤 자가 나올까요? 네, 우리가 견우라고 할 때 쓰는 끌견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원래 끌견의 어원은 형성자인데 왜 그러냐면 거무리현, 즉 가마득할 현자가 견우로 발음이 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요 안에 보면 소도 들어가 있죠. 이게 소우입니다. 그 위에 거무리현이 있고 이게 덮을미역이죠. 사실은 요게 소에다가 소 뚜레를 해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당기는 모습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소가 울 때 요것을 보리모라고 하는데 소가 울 때 그 기운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서 끌어당긴다는 데서 이것은 끌견자, 끌어당길 견자가 됐습니다. 우리 견인차 할 때 견인, 견제하다. 저 앞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을 견제하다. 즉 끌어당겨서 제어하다가 견제죠. 결국은요, 이 끌견자를 아니까 상당 부분 어원을 통해서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즉 아하, 소가 솥뚜레, 소위 말하면 콧구멍에다가 솥뚜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당길 때 소가 기임을 내품고 버팅깁니다. 그래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견자로구나. 어원에. 그래서 소우가 들어갔구나. 물론 소우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자동차입니다. 옛날에 소는요, 타고 다니기도 하고 트럭 역할을 다 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견인차, 얼마나 잘 만들어낸 말입니까? 소를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차를 끌어가는 세대가 된 거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멜개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게 실타래입니다. 우리 옛날 그 실타래를 보신 분 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이 실타래에 끊어지다, 이거 칠수 끊을 숫자죠. 즉 실타래에 실을 감다가 끊어진 부분을 실끝을 찾아가지고 묶는다, 매놓는다 해서 이것이 멜개자입니다. 그래서 묶을 게 멜개라고 하죠. 우리가 계류, 어디에 묶여가지고 오래 머물러 있는 걸 계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개삭입니다. 이거 노삭자, 즉 동아줄 삭이라는 자고요. 물론 다른 뜻으로는 찾을색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색을 한다 할 때는 색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개삭, 즉 동아줄을 묶어놓는 것을 개삭이라고 합니다. 우리요, 포구나 어항 그런 곳에 가면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개삭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즉 동아줄로 배를 꽉 묶어놓고 그것을 항구에 북뚝 올라와 있는 부분에 묶어놓죠. 그것을 개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글자는 품팔꽃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지포라는 글자고 지게호라고 여러분이 배웠던 지포자고요. 이것은 무슨 자입니까? 새추죠. 물론 새는 새인데 무슨 새냐면 꽁지가 짧고 앉아있는 새를 이야기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거 어원은 본래는 꽁지 짧은 새, 즉 비둘기 일종의 새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집안에 갇혀가지고 새처럼 일한다는 데서 품을 팔다에다 품팔꽃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집안에서 새, 즉 앉아있는 새처럼 꽁지를 내리고 앉아있는 새처럼 모여가지고서 그 집에서 일을 해주는 것, 그것을 품을 판다. 그래서 품팔꽃자. 우리 고용, 해고, 즉 품을 팔던 것에서 풀어지는 것이 해고입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란지 아십니까?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무서운 말이 그거랍니다. 너 노니? 이런 말이랍니다. 네. 노는 사람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해고, 해직 할 때 이 풀해자는 무언가 묶여있던 데서 떠나는 걸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놀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초 밑에 과일과, 즉 과실과라는 자죠. 이것은 실과과라고 외우는 게 더 좋겠죠. 즉 나무 위에 열매입니다. 이것 쓸 때 꼭 밭점 밑에 나무목 쓰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나무 위에 매달린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나리를 쓰고 밑에 나무목을 한 번에 쓰고요. 위엔 풀, 즉 무슨 말이냐, 이게 풀과 열매를 넣고서 만든 과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과자는요, 약과나 뭐를 보면 그 위에 풀이나 잎사귀 모양, 국화꽃이라든가 어떤 꽃 같은 걸 집어넣죠. 꽃잎 같은 거요. 그것과 과일을 절여가지고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자, 과라는 글자가 되죠. 우리 예를 들어 제과점 할 때 제과, 다과회 할 때 다과,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는 게 다과회입니다. 물론 다과회에서 차가 빠지면 그냥 과회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정성관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선비사, 볼시, 보일시죠. 그 다음에 하품음이라고도 하고 흠이 있다 할 때 흠흠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선비는 보이는 흠이 있으면 바로 정성스럽게 조목조목 항목을 따져가지고서 그걸 고친다는 데서 이것을 항목관이라고도 하고 정성스러울 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정관 개정을 했다 할 때 정관, 즉 정해져 있는 항목이 정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약관 개정할 때 약관, 약속해 놓은 항목을 약관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 서예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낙관을 한다 할 때는 항목, 즉 자기가 있는 어떤 정성스럽게 자기 이름을 찍는 것을 낙관이라고 하죠. 네. 요즘 낙관이 굉장히 떴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TV 진품 명품. 아, 이것도 공중파기 때문에 어느 한 방송을 얘기하면 안 되죠. TV 삐리리에서 나오는 데서 보니까 낙관을 자세히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골에 제가 놀러 가면요. 제가 원래 시골 사람이니까 시골 고향에 놀러 가서 헌 책이라도 좀 얻을라 치면 옛날에는 그거 아주 곰팡이 냄새 나고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던 노인분들이 요즘은 그 텔레비전 영향 때문에 얼마 줄라우 이럽니다. 네, 요즘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꼭 따지는 것이 낙관은 선명하게 남아있다우 그럽니다. 네, 이 낙관, 바로 도장과 자기의 심표를 나타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식이죠. 자기 주민등록증처럼 뭔가 인식시키는 그런 것을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관 또는 항목관자가 쓰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미칠 꽝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크레이지라는 뜻이죠. 미치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개견 옆에 임금왕. 벌써 눈치챈 사람이 있죠. 그렇죠. 개처럼 이성을 잃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니까, 소위 말하면 물불 안 가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것이야말로 미친 거죠. 네, 그래서 미친 사람은 하는 행동도 미치도록 빠릅니다. 그래서 광풍, 네, 미치게 빠른 바람을 광풍이라고 하고요. 광분했습니다. 네, 미치도록 달아나는 것을 광분했다고 하죠. 공부는요, 광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네, 한자 사이트 계속 공부한 학생 알죠? 저희 집 개 이름이 광분이었다는 거. 네, 왜냐면요, 저희 서당이 2층에 있는데 1층이 문방구입니다. 문방구에서 햄을 사 먹고 오던 아이들이 꼭 그것을 광분이 앞을 들고 지나갑니다. 네, 그 강아지, 물론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흰 강아지, 광분에서 어느 날 없어졌더군요. 줄 끊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미치도록 한다는 것은요, 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광분하십시오. 네,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저 학생 그러는군요. 선생님 얼굴을 보니 절로 광분이 된다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어떤 글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 옆에 귀신귀. 네, 벌써 눈치를 챕니다. 사람 탈을 쓰고서 귀신, 즉 도깨비 짓을 한다는 데서 이것은 꼭두각시이거나 또는 귀하다 해서 꼭두각시, 괴 또는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괴이할 괴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괴뢰 정권 할 때 괴뢰, 꼭두각시죠. 그 다음 괴기,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 엽기적이다 할 때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괴기, 즉 괴상하고 기이한 걸 괴기라고 하죠. 중요한 것, 사람이 도깨비 탈을 쓰면 꼭두각시입니다. 남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본인 역할을 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네, 목멜 교자입니다. 네, 사실은 목멜 교자요, 여러 번 제가 언뜻 설명을 했죠.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은 실사, 즉 비단이나 천이나 줄이고요. 옆에 이것은 헤아릴 교자 또는 무슨 교라고 하죠? 사길교라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 배 끈으로 염습할 때, 즉 죽은 사람을 염하고 습할 때 시체를 꽁꽁 묶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길교자의 어원을 보면요, 양쪽이 이렇게 비틀려 있습니다.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자입니다. 서로 팔다리를 서로 꼬고서 사귄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닭살 커플 같은 경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천으로 누군가를 서로 비비 꼬듯이 목을 감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멜 교자죠. 우리 교사라다, 교수형, 즉 머리에 그 밧줄을 집어넣고서 목을 딱 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용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수형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교수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아는 박 교수의 형이 교수형입니다. 네, 교수형이죠. 알았습니다. 농담 그만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글자 들어갈게요. 제가 농담만 하면 인상 쓰는 학생 여전히 있군요.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변 옆에 높을교. 즉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높은 곳에 집을 짓고서 객지에서 산다고 해서 이게 더부살이 교자입니다. 결국은 사람 중에서 그 다른 사람과 떠나가지고서 밀려나가지고서 어느 언덕배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거, 즉 객지살이죠. 이걸 더부살이 교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교포들 화교할 때 이 교자를 씁니다. 여러분, 2급 배정한자 어땠나요? 여전히 원리와 논리는 양옆에 있죠. 그렇게 외우십시오. 물론 나중에 임명이나 지명에서는 때로는 원리와 논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2급 배정한자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2급 합격하시길 바라면서요. 첫 번째 시간 마치죠. 감사합니다.